윤석열 정부 취임 11일 만에 열린 한미 정상회담. 사흘 동안의 일정이 모두 마무리됐고 오늘은 미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바이든의 방한 2박 3일 무엇을 남겼는지 짚어보겠습니다. 2시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3주기 추도식이 예정돼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포함 여야 정치권 인사들 총출동하는데 현장 화면 보면서 추은호 해설위원과 분석해 보고요. 지방선거 주요 격전지 판세를 점검하는 YTN 기획 시리즈는 오늘 강원도로 가봅니다. 월요일 더 뉴스,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6일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모두 지지층 결집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후반기 원 구성을 앞둔 국회 안에서는 법사위원장 자리 등을 두고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징계 이력이 있는 기초의원 3명 가운데 2명이 이번 지방선거에도 후보로 나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가운데 57%는 정당 공천까지 받아 출마한 것으로 확인돼 묻지마 공천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3주기 추도식이 잠시 뒤인 오후 2시부터 경남 김해 봉화마을에서 열립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하고 여야 지도부도 대거 봉화마을을 찾을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도 참여를 공식화한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가 오늘 공식 출범합니다. 중국의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출범 선언에 화상으로 참석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넉 달 만에 10,00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오늘부터는 입국 시 코로나19 음성 확인을 PCR 검사뿐 아니라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 결과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가입을 선언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에 대해서 당연히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IPEF는 자유무역협정 FTA처럼 어떤 콘텐츠를 가진 통상협상이 아니고 인도태평양 영내에서 경제통상과 관련한 광범위한 룰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룰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우리가 빠진다면 국익에도 피해가 많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여러분들 큰 행사 취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오후에 IPF 가입 진행하시는데 그 의미에 대해서 직접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IPEF는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그런 통상 협상이 아니고요. FTA처럼 이거는 인도 태평양 영내에서 경제 통상과 관련한 좀 광범위한 룰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당연히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룰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빠진다고 한다면은 국익에도 피해가 많이 갈 것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수도식 열리는데 좀 손을 통해서. 지난 10일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국정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52%를 넘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지난 16일부터 닷새 동안 전국 18세 이상 2,528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의 취임 후 첫 국정 수행 평가를 조사한 결과 긍정평가가 52.1%, 부정평가가 40.6%로 집계됐습니다. 두 평가 차이는 11.5%포인트로 오차 범위 밖이었습니다. 앞으로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전망에 대해서는 잘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이 54.3%로 전주보다 3.1%포인트 올랐으며 잘하지 못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은 41%로 일주일 전보다 3.2%포인트 낮아졌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 지난 토요일에 첫 정상회담을 열고 안보 중심의 한미 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확대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죠. 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직접 설명합니다. 브리핑 현장 연결합니다. 우리 신정부 출범 후 한 10여일 만에 성사된 방안이라는 점에서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역대 가장 짧은 시간 내에 의제와 일정과 의전 그리고 경호
모두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양국의 동맹 강화에 대한 굳건한 의지가 있었던 덕분에 일정과 성과 양 측면에서 내실 있고 성공적인 방안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2박 3일 방한 일정 기간 동안에 양 정상은 매일 만나서 거의 7시간 동안 신뢰와 우위를 다졌습니다. 5월 20일 금요일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도착 직후에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공식 일정 전에 양 정상이 경제 시찰 장소에서 첫 대면을 한 것은 경제 안보와 반도체 동맹으로서 한미 동맹의 미래지향적인 발전 방향에 대한 양 정상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이튿날 토요일 공식 일정에서 양 정상은 환상의 케미를 과시했습니다. 소인수 회담이 원래 당초 30분 계획돼 있었는데 이것이 약 70분 이상으로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단독 환담은 당초에 약 5 내지 10분 정도 예정했는데 모두 2배 이상 길어졌습니다. 이 대화를 통해서 양 정상이 서로에 대해서 깊은 호감과 친밀감을 갖고 대화를 즐겼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2시간 이상 진행된 공식 만찬도 서로 훌륭한 친구인 한미 양국의 우정과 양 정상 간에 형성된 유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방한 마지막 날인 일요일, 어제 양 정상은 오산 기지에 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를 함께 방문해서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증가하는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 양국의 빈틈없는 군사 대비 태세를 당부했습니다. 역동적인 기술 동맹의 현장에서 시작해서 안보 동맹의 생생한 최전선을 방문하는 것으로 마무리한 방한 일정이었습니다. 이번 방한을 통해서 양 정상은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등 보편적 가치에 대한 국정 철학과 이를 수호하고 증진해야 한다는 소신을 공유하는 기회를 통해서 서로 믿을 수 있는 최상의 파트너임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우리는 세계의 자유와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책임과 기여를 다해 나가겠다는 구상을 미 측에 설명하였고 미 측은 이에 대한 전폭적 지지를 보내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 70주년을 맞는 한미 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한 차원 더 격상시켜 나가자는 미래 청사진에 공감했습니다. 한마디로 한미 동맹의 새로운 혁신이 이루어졌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대북 억지력 강화 방안을 포함해서 글로벌 공급망 위기, 코로나19 팬데믹, 기후변화, 에너지 및 식량 위기 등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행동 계획, 행동 지향적 협력 성과와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결과 문서인 한미 정상 공동 성명에 충실히 담아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안보 동맹입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안보 동맹, 그리고 경제 기술 동맹, 그리고 글로벌 전략 동맹, 이렇게 포괄적인 분야에 걸쳐서 한미 동맹의 협력의 폭과 깊이가 더해졌습니다. 먼저 안보 동맹 분야에서는 한미 양국은 국민의 안전한 삶에 기여하는 구체적 실질적인 조치에 합의했습니다. 한미 간 철통 같은 대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하고 정상 차원에서는 최초로 북한의 핵 그리고 미사일 그리고 위협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 억제 구체 수단으로서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를 포함한 모든 방어 역량을 사용하겠다는 점을 천명하였습니다. 정상 공동 성명으로는 이례적으로 한미 간 조율을 통해 미 전략 자산의 적기 전개와 필요시 추가적 조치를 모색하겠다는 구체 협력 방안에도 협의하였습니다. 이를 협의하기 위해서 2018년 이후에 중단된 한미 외교 국방 차관 간 협의 2+2 형태로 진행되는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EDSCG를 조기 재가동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동안 중단 축소된 연합훈련의 확대를 위한 협의를 개시하고 우주, 사이버 등 첨단 국방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양 정상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분명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면서 동시에 북한과의 대화의 문이 열려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진정한 비핵화의 길로 나서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우리 측은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에 나선다면 북한의 경제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할 것임을 설명하였고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지지를 표했습니다. 또한 정치 군사적인 사안과 별도로 인도주의와 인권의 차원에서 한미 양국이 북한 내 심각한 코로나 상황 대응을 지원할 용의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북측의 호응을 기대합니다. 두 번째 구체 성과입니다. 경제 기술 동맹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경제 안보 차원에서 한미 동맹이 국민의 삶에 기여하는 기술 동맹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공급망 교란, 시장 충격, 첨단 기술 경쟁 등은 우리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도전입니다. 한미 양국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NSC 간의 경제안보 대화를 출범시킴으로써 경제안보 현안에 대해서 양국 간 소통과 협력의 채널을 강화하였습니다. 또 질서 있고 잘 작동하는 외환시장이 양국 간 교역과 지속 가능한 성장에 가지는 중요성을 감안해서 금융 안정화를 위해서 협의해 나가기로 하고 이례적으로 이를 공동성명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첨단 원자로 및 소형 모듈형 원자로 SMR 등 원자력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제3국 시장 진출을 위해서 원전 수출 협력 MOU 등 한미 간 제도적 기반을 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방산 분야의 FTA라고 할 수 있는 국방 상호 조달 협정 RDP 관련 논의를 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미 간 핵심 첨단 기술 협력, 예를 들어서 AI 그리고 우주, 사이버, 바이오 이런 분야 등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로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한 첫날과 마지막 날을 삼성 반도체 캠퍼스와 현대 자동차 일정으로 채운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양국 간 반도체 배터리 협력 강화에 대한 의지는 아주 확고합니다. 한미 양국이 추구해온 첨단 기술과 제조 능력 결합을 통한 시너지 확대가 앞으로 더욱 활발해질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의 안전 핀이자 진화하는 경제 기술 동맹으로서 한미 동맹의 역할도 더욱 심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구체 성과입니다. 글로벌 전략 동맹입니다. 양국은 자유, 민주주의, 시장 경제, 인권, 법치주의 등 가치를 바탕으로 한반도는 물론이고 인도 태평양 지역 및 국제 질서를 함께 설계해 나간다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서의 미래 동맹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이것은 동북아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외교를 넘어서 우리 외교의 전략적 공간을 확대하겠다는 신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의 독자적인 인태 전략을 수립할 것이라고 했고 미국은 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습니다. 쿼드와의 협력은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후변화, 코로나19 팬데믹, 뉴 프론티어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모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가치와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하였습니다. IPEF 출범 멤버로 참여하여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포용적인 영내 경제 질서 구축과 규범 형성 논의를 함께 주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오늘 오후 일본에서 개최되는 IPEF 출범 행사에 화상으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정상회담은 신정부 출범 후 불과 10여일 만에 준비된 정상회담임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고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마련된 한미 간 정책 공조의 토대를 바탕으로 후속 조치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외교부 북미국 내 인태전략팀과 양자경제외교국 내 IPEF팀을 출범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저의 방미를 포함한 한미 외교 당국 간 협의 계기를 통해서 근본 정상회담 후속 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관님. 이어서 참석하신 기자님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든 미국 대통령 2박 3일의 방한 기간 동안의 평가, 박진 외교부 장관의 이야기로 들어보셨습니다. 성공적인 방한, 환상의 케미 이런 표현이 등장했고요. 첫날 삼성 반도체 공장 방문했고 마지막 날 오산 항공우주작전기지 방문하는 이런 일정을 봤을 때 양국이 기술동맹으로 시작해서 안보동맹으로 마무리됐다. 이런 점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성과 등도 좀 언급을 했죠. 예, 크게 세 가지 틀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안보동맹, 경제기술동맹, 그리고 글로벌 전략동맹을 이야기했고요. 확장 억제 수단으로 핵을 포함해 모든 방어 역량을 사용하겠다. 그리고 안보에서 또 기술동맹으로 확대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런 이야기도 언급을 했고 글로벌 전략동맹으로 다양한 가치를 바탕으로 인도태평양 지역 내에서 경제 질서를 구축하고 규범 형성 논의를 함께 주도하겠다. 이런 합의 내용을 밝혔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 어제 일본으로 건너갔는데요. 오늘 오전 기시다 총리와의 첫 정상회담에서 중국 견제와 함께 한미일 3국의 긴밀한 연계를 확인했습니다. 네, 잠시 후 진행될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뒤 바이든 대통령은 새 경제 구상 IPEF 출범을 공식 선언할 예정인데요. 일본 연결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경아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네, 미일 두 정상의 첫 회담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가 오갔습니까? 네, 오찬을 겸해 진행된 두 정상의 만남은 약 3시간 정도 이어졌습니다. 잠시 후 미일 정상의 공동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오늘 오전 11시쯤 도쿄 영빈관에서 만났습니다. 첫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일 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의 주춧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대러 제재와 난민 지원에 일본이 적극 동참한 데 대해서 감사를 전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기시다 총리는 기본적인 가치를 공유하는 미일 양국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을 위해서 국제사회를 이끌어가자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중국과 북한, 러시아 등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응해 방위력 강화 방침을 미국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위비 대폭 증액과 선제 공격을 가능하게 하는 이른바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 등이 그 내용인데요. 두 정상은 한미일 3국 간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도 재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강제동원 등 과거사 문제를 놓고 갈등이 이어져 온 한일 관계가 개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 아시아 순방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요. 새로운 경제 구상 IPEF 출범 선언도 오늘 오후에 예정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뒤 별도의 회견장으로 이동해서 IPEF 출범을 공식 선언합니다. 이 자리에 기시다 총리가 동석해 일본의 참가를 밝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등 각국 정상들도 화상으로 출범 선언에 함께할 예정입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이 경제 구상은 반도체 등 주요 물자의 공급망 강화를 핵심으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10여 개 나라가 참가 뜻을 밝혔는데 여기에 가입을 희망하고 있는 타이완은 빠져 있습니다. 중국과의 갈등을 우려한 다른 나라들이 참가를 꺼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미국이 아직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내일은 또 쿼드 정상회의가 이어지는데요.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까요? 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외교협력체 쿼드 정상회의에는 미국과 일본을 포함해서 호주, 인도가 참석합니다. 인도 모디 총리는 오늘 이른 아침 일본에 도착했고요. 또 이번 총선 승리로 취임한 알바니즈 호주 총리도 취임 하루 만에 일본에 오게 됩니다. 이번 회의 공동 성명에는 차세대 이동통신과 바이오 기술 등을 협력할 민간 대화 채널을 만드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요미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동통신 산업 등에서 중국의 시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 각국 정상이 일본에 모여 다자간 회의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본 경찰청은 경찰 등 18,000여 명을 배치해 시내 각지에서 엄중한 경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3주기를 맞아 잠시 뒤 오후 2시 김해 봉화마을에서 추도식이 열립니다. 코로나19 탓에 2년 동안 축소됐다가 올해 정상적으로 열리면서 많은 추모객이 찾고 있는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과 각 정당 대표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도 자리합니다. 봉화마을에 나가 있는 YTN 취재기자 먼저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태인 기자. 네, 김해 봉화마을입니다. 네, 추도식이 이제 곧 열릴 예정인데요. 자, 봉화마을은 오전부터 붐비고 있다고요? 네, 지금 제 뒤로 공식 추도식이 열리는 봉화생태문화공원에 많은 추도객이 자리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을 상징하는 색이죠. 손에는 노란 풍선을 들고 머리에는 노란 모자를 쓰고 추도식 시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원에는 노란색 물결이 넘실대고 있습니다. 올해 추도식은 코로나19 여파로 2년 동안 축소됐다가 3년 만에 정상적으로 열립니다. 그만큼 많은 추모객이 모였는데요. 특히 노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이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참석합니다. 취임 첫 해 문 전 대통령은 추도식에 참석해 대통령으로 마지막 참석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성공한 대통령이 돼 다시 찾아뵙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약속 때문인지 경남 양산으로 기항 후 첫 공식 일정이 바로 노 전 대통령 추도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오전 10시쯤 봉화마을에 도착했는데요. 8월에 개관 예정인 깨어있는 시민문화체험 전시관을 둘러보고 권양숙 여사가 면담 후 추도식에 자리합니다. 이 밖에 각 정당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 등 정부 인사들 그리고 노무현 재단 정세균 이사장 등 재단 임원도 함께할 예정입니다. 올해 추도식 주제는 나는 깨어있는 강물이다입니다. 노 전 대통령이 바란 소통과 통합의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자는 취지에서 기획했다고 재단 측은 밝혔습니다. 추도식 공식 주도사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하고 노 전 대통령이 생전 자주 부르던 성록스를 합창단이 부를 예정입니다. 추도식이 끝나고 유족과 문 전 대통령 내외 정당과 정부 대표가 먼저 참배하고 시민 참배가 이어집니다. 3년 만에 노 전 대통령 추도식이 제 모습을 찾으면서 봉화마을은 온종일 붐빌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김해 봉화마을에서 YTN 오태인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3주기 추도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전해드린 것처럼 문재인 전 대통령은 물론 여야 지도부들이 봉화마을에 총 집결합니다. 자,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백종규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여야 지도부가 노 전 대통령의 추도식에 오늘 총 집결하는데 진영별로 각각의 메시지가 좀 있는 것 같군요. 네, 국민의힘은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당 소속 의원들이 총 출동한 데 이어 추도식에도 지도부들이 참석해 통합 메시지를 내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수 정당의 대표와 원내대표가 나란히 추도식에 참석한 것은 물론 정부와 대통령실 인사들까지 여권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도층 표심을 잡기 위한 외연 확장 행보로도 해석되는데요. 추도식에 앞서 국민의힘은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글을 언급하며 소통과 통합의 민주주의로 향해 나아가겠다면서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추도식에 5년 만에 참석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 전 대통령과 지도부 등 범야권 인사들이 고인을 기리는 모습을 보이는 것만으로 해도 지지층을 결집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추도식에 앞서 민주당은 노 전 대통령을 되새기며 검찰 공화국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메시지를 내기도 했습니다. 네, 자, 6일 지방선거가 이제 9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여야 모두 지지층 결집에 주력하고 있죠. 네, 먼저 국민의힘은 지지층의 투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소속 의원 전원이 사전 투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자칫 조직력에서 우위를 점한 민주당이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모두가 사전 투표를 통해서 투표율을 올리자. 그래서 모든 국회의원들이 사전 투표를 전원 다 사전 투표를 하기로 그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지지층 결집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은 경남 김해를 찾아 대선 이후 치러지는 선거인인 만큼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방선거에서 유능한 일꾼을 뽑아줄 것을 호소하며 투표장에 가서 꼭 투표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희망을 만들고자 했던 분들이 투표장에 가기만 하면, 포기하지만 않으면, 다른 분들 포기하지 않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주요 격전지 후보들도 바삐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서울을 P자형으로 돌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대학과 시장, 지하철역을 순회하며 민심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경기지사 후보들은 오늘 저녁 지상파 3사가 진행하는 토론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네, 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거취도 지금 관심이죠. 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은 출근길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거취와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르면 오늘 자진 사퇴 관측이 나온 가운데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호영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 결정하셨습니까? 글쎄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정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고 밝혔는데 윤 대통령과 미묘한 시각차를 보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당내 중진 및 또 다수의 의원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결과 그 정호영 후보자가 자를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냐.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다는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민주당은 정 후보자에 대해 이미 국민이 낙마시킨 카드라며 거듭 압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통령께서 정호영 후보자를 임명을 하건 안 하건 그건 자체적으로 결정하실 문제이고요. 국가는 결국 국민이 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인사청문 전국은 사실상 마무리돼 가고 있는데요. 전국 곳곳에 지금 난제도 또 있는 상황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입니다. 일단 내일 국회의장을 선출하는데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누가 맡을지가 가장 큰 쟁점입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포기할 수 없다고 한 데 대해 여야 합의 사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고 입법 폭주를 자행하겠다는 선전포고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앞으로 2년의 원구성 협상 법적 주체는 지금의 원내대표라며 원점에서 재논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밖에도 오는 25일 공청회를 앞둔 차별금지법 등을 놓고도 여야의 치열한 신경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백종규입니다. 오늘부터 검찰총장 직무대리 역할을 수행하게 된 이원석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검찰의 직접 수사권 제한, 이른바 검수완박과 관련해 바뀐 법만 탓할 수 없다면서 전력을 다해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송경호 신임 서울중앙지검장도 강력한 수사 의지를 밝힌 가운데
윤석열 정부 첫 검찰 인사로 주요 보직에 임명된 다른 인사들도 오늘 나란히 공식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네, 대검찰청입니다. 네, 이원석 신임 대검찰청 차장 취임 일성으로 철저한 수사 의지를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이원석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오늘 별도의 취임식 없이 공식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김호수 전 검찰총장 사퇴 이후 공석인 총장을 대신해 당분간 직무 대리로서 검찰 수장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원석 차장은 오늘 아침 첫 출근길 출입 기자들 앞에서 업무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검수완박으로 매우 혼란스럽고 어렵지만 검찰이 하는 일에 특별한 비결이 있을 수 없다면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바뀐 법률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사건 한 건 한 건마다 성실하게 그리고 전력을 다해서 수사하고 기소하고. 이 차장은 또 새 총장 부임까지 빈틈없이 그리고 충실히 검찰의 책무를 이행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어려운 상황인 만큼 내실을 다지는 일에 중점을 두겠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송경호 신임 서울중앙지검장도 강력한 수사 의지를 밝혔다고요? 네, 검찰 내 최대 규모이자 주요 사건이 집중되는 서울중앙지검을 이끄는 송경호 신임 지검장도 취임식을 갖고 오늘 공식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상식을 지키는 공정하고 따뜻한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는 취임사에 드러난 수사 의지는 묵직했습니다. 검수완박으로 범죄자에게 혜택이 힘없는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란 우려 속에 가만히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다면서 특히 부정부패에 대한 대응에는 어떤 공백도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자들이 법 위에 군림하거나 법 뒤에 숨지 못하도록 우리의 사명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권력형 비리, 시장 경제 질서를 훼손하는 기업 범죄나 금융 비리 등은 그 배후까지 철저히 규명하여 처벌하여야 합니다. 대장동 의혹과 삼성 웰스토리 부당 지원 의혹 등 중앙지검이 현재 담당하고 있는 주요 사건 수사에 대한 철저한 수사 의지를 밝힌 대목으로도 해석됩니다. 송 지검장은 또 엄격한 정치적 중립을 주문하면서 편향된 가치관이나 세계관을 국민의 상식으로 착각해선 안 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후곤 신임 서울고검장도 오늘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검수완박 국면에서 검찰의 입장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데 앞장서는 역할을 했던 만큼 취임사에서도 관련 입장을 밝혔는데요. 검수완박 입법을 여러 문제가 있는 급박한 법 개정으로 평가하면서 문제점 개선, 보완을 위한 노력과 함께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구성원이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앞서 출근길에는 이번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쏠린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도 내놨습니다. 취임 첫날 언급할 입장은 아닌 것 같다면서도 나중에 전체적인 인사를 보면 공정하게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우철입니다. 74년 만에 시민들에게 문을 연 청와대가 오늘부터는 건물 내부를 차례대로 공개합니다. 먼저 국빈들을 맞이하던 영빈관과 언론 행사가 진행되던 춘추관부터 문을 열고 시민들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송재인 기자. 네, 청와대 영빈관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청와대 건물 내부가 공개되는 건 오늘이 처음인데요. 시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이곳 청와대 영빈관 앞 경내를 빙 둘러싸고 줄이 늘어설 정도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18개의 돌기둥이 받치고 있는 웅장한 건물은 이제까지 화면으로만 만나보거나 또 직접 관람을 오더라도 외경만 보실 수 있었는데요. 오늘부터는 안으로 직접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규모 회의나 국빈들을 위한 공식 행사가 열리던 건물인 만큼 안으로 들어서는 시민들은 마치 귀한 손님이라도 된 것 같다며 즐거워했습니다. 시민의 반응 먼저 들어보시죠. 아니, 제가 뭐 국빈이 된 그런 느낌이었고 처음 보는 거라서 오늘부터 시민들에게 활짝 열린 영빈관 1층 홀은 외국 국빈들을 맞는 행사가 치러지던 접견장입니다.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무궁화와 월계수, 태극무늬가 형상화된 내부를 관람할 수 있는데 화려하던 건물 바깥과는 달리 실내는 소박한 모습이라 신기하다는 반응이 줄을 이뤘습니다. 이렇게 청와대 건물 내부가 공개된 건 지난 10일 관내 개방 이후 꼭 2주 만입니다.
최근까지 쓰던 장비와 기록 등을 정리한 뒤 오늘부터는 차례대로 건물 내부를 공개하는 건데요. 영빈관과 함께 청와대의 프레스센터 춘추관도 함께 문을 열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은 물론이고 대통령 본인도 직접 카메라 앞에 서서 국민에게 입장을 밝혔던 브리핑룸에 들어서선 시민들은 그저 신기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일일 청와대 대변인이 된 듯 체험할 수 있는 포토존에 서서는 남녀노소 모두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청와대 개방 업무를 맡게 된 문화재청은 오늘 춘추관과 영빈관을 시작으로 이후 관저와 본관도 차례대로 개방해서 시민들이 한층 더 친근하게 청와대를 체험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 달 11일까지는 청와대 건물 내부를 포함한 관람을 하려면 미리 신청을 통해 예약해야 하는데 이후에는 상시 개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영빈관 앞에서 YTN 송재인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넉 달 만에 10,000명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오늘부터 해외에서 입국할 때 받는 코로나19 검사로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도 인정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명신 기자. 네, 최명신입니다. 네, 자세한 신규 확진자 현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환자는 어제보다 9,300여 명 적은 9,975명입니다. 일주일 전 같은 요일과 비교해선 3,000여 명, 2주 전보다는 10,000명 넘게 줄었습니다. 신규 환자가 10,000명 아래로 내려오기는 지난 1월 25일 이후 거의 넉 달 만입니다. 정부는 감소 추세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감소폭이 둔화하고 있어 일정 시점이 되면 정체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4명 줄어든 225명으로 닷새째 2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하루 새 숨진 환자는 22명으로 두 자릿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누적 사망자는 23,987명으로 치명률 0.13%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부터는 국내 입국 시 필요한 방역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지금까지는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올 때 입국 48시간 안에 PCR 검사를 받고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입국 24시간 안에 시행한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 음성 확인서도 인정됩니다. 해외에서 PCR 검사를 신속항원 검사로 대체하는 경우가 늘고 있고 PCR 검사를 받을 때 비용 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다만 PCR 검사를 대체하는 것인 만큼 전문가용이 아닌 자가 검사 키트 결과는 인정되진 않습니다. 또 다음 달 1일부터는 입국 뒤 실시하는 코로나19 검사가 2회에서 1회로 줄어듭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최명신입니다. 네, 벌써 13년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3주기 추도식이 봉하마을에서 엄수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를 포함해서 여야 정치권 인사들이 총출동했는데요. 9일 남은 지방선거에 미칠 파장도 주목됩니다. 추은호 해설위원과 현장 화면 보면서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축소가 됐다가 이제 정상적으로 올해 열리게 된 추도식인데 오늘 여야 막론하고 정치권 주요 인사들 총출동했어요. 그렇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 위주로 추도 행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하지만은 오늘은 2년 만에 주요 기관뿐만 아니라 시민들 거의 한 3,000명 정도가 이 추도 행사에 참석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3,000명이요? 예, 그렇습니다. 눈에 띄는 부분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이후 다시 이제 참석하는 것, 그리고 보수 정부의 총리로는 처음으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이렇게 여야 정치권을 막론하고 많은 인사들이 오늘 추도식에 참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일정상 불참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초 청와대에서 참석 여부를 한번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오후에 IPEF 관련해서 또 중요한 회의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도저히 일정상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참석은 불발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공식 추도사를 누가 할까도 관심이었는데 한덕수 총리가 할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할까 했는데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하네요. 그렇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도식에는 주로 공식 추모 행사를 한 분들을 보면은 주로 작년은 김부겸 총리가 있습니다. 네. 그 전에 이해찬, 문희상, 한한상 이렇게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같이 일을 했거나
또 관련이 있는 분들이 많이 그 추도사를 했어요. 정세현 전 장관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일기 통일부 장관이었죠. 물론 그 전에 DJ 그 정부의 마지막 통일부 장관이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런 인연 때문에 오늘 공식 추도사는 정세현 전 장관이 하는 것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추도식이 진행되고 있는 이런 현장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올해 추도식 주제는 나는 깨어있는 강물이다라고 하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주 불렀던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상록수도 합창단이 부를 예정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을 상징하는 노래가 상록수 아니겠습니까? 네. 생전에 통기타를 들고 이렇게 부르던 그런 이미지도 남아있고 또 취임식 때도 가수 양희은 씨가 불렀던 노래였죠. 오늘은 상록수 노래를 진영 이음 합창단이라고 해서 봉하마을이 있는 진영읍 거기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로 이루어진 합창단이 상록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네, 지금 곳곳에 이제 노란색 물결도 저희가 볼 수 있는데 앞서 얘기해 주신 대로 오늘 특히 참여정부의 마지막 총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초대 총리이기도 한 한덕수 총리 참석이 굉장히 눈에 띄는 부분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한덕수 총리는 뭐 노무현 전 대통령과도 무척 인연이 깊죠. 마지막 총리를 지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윤석열 정부의 초대 총리이기 때문에 참석하는데 그 거부감이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국민 통합을 하나의 그 상징적인 그런 면으로서도 보일 수 있는 뭐 괜찮은 인선이 아닌가 이렇게 참석 범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사회는 박혜진 아나운서는 몇 년째 계속 그 추도 행사의 사회를 보고 있는 낯익은 얼굴이죠. 주제가 오늘 행사의 주제가 나는 깨어있는 강물이다라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나는 깨어있는 강물이다라는 표현을 한 적은 없습니다. 깨어있다라는 표현과 강물이라는 표현 두 가지를 합친 것 같은데 노무현 전 대통령 하면 대표적인 표현이 깨어있는 시민이라는 것 아닙니까? 상징적인 표현이죠. DJ 그러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이 행동하는 양심이라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상징하는 말은 바로 이 깨어있는 시민, 깨어있는 시민이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다라는 표현들을 쓴 적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습니다라는 것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명한 어록 중에 하나입니다. 10주기 추도 시집 이름도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습니다라는 건데 이 두 말을 결합시킨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구해왔던 소통과 통합의 민주주의를 향해서 꾸준히 가야겠다. 그런 말들을 표현한 것이다라고 노무현 재단 측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깨어있는 강물이다가 이번 추도식의 주제가 됐군요. 그리고 언제나 대통령님 곁에 지난주 금요일에 민주당이 이제 대승적으로 한덕수 총리 인준에 찬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한덕수 총리가 오늘 새 정부 총리로 이제 참석을 하게 되는 이런 장면을 국민들이 보게 된 겁니다. 국민 통합 측면에서 이제 국민들 보시기에는 어떨까요? 굉장히 중요한 행사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5.18 그 기념식에도 참석을 했고 오늘 또 한덕수 총리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보면은 이준석 대표도 오늘 참석을 합니다. 이런 면들이 보면은 과거에 5.18 추도시 광주 문제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 문제 이런 것이 진영의 전유물이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들이 강했었거든요.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부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소개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첫 해 참석을 하고 올해 이제 참석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건데요. 좀 인사를 하는 모습 볼 수 있었고요. 고맙습니다. 오늘 공식 추도사는 하지 않는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은 조용하게 추모하겠다라는 것이 기조인 것 같고요. 물론 오늘 오전에 상당히 일찍 봉하마을에 왔습니다. 오전 10시쯤에 도착을 해서 그 기념관도 둘러보고 그리고 권양수 여사와 만나서 이렇게 대화도 나누고 하는 시간들을 지냈고요. 5년 만에 다시 와서
현직 대통령이 이재명 아닌 이제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 굉장히 감회가 깊을 것 같습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문재인 대통령, 자리해 노무현 전 주셨습니다. 대통령 추도식에 전해드린 대로 더불어민주당 취임 첫 해인 2017년에 참석을 해서 박지현 반드시 성공한 상임선대위원장. 대통령이 돼서 다시 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박홍근 했었죠. 지금 오늘 추도식 보고 있는데 5년 전으로 잠시 돌아가서 당시 추도식에서 했던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임기 동안 대통령님을 가슴에만 간직하겠습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일 것입니다. 이제 당신을 온전히 국민께 돌려드립니다. 반드시 선거한 대통령이 되어 임무를 다한 다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당신이 했던 그 말, 야 기분 좋다, 이렇게 환한 웃음으로 반겨주십시오. 네, 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야 기분 좋다 이렇게 정말 환영을 하고 있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노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정말 임기를 마치고 참석을 하면서 만감이 교차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구인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인 노무현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네. 하지만 두 분 사이에 나이 차는 꽤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1946년생이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은 1953년이니까 한 5, 6살 정도 차이가 나기는 합니다만은 네. 두 분이 공통적으로 1980년대 전두환 정권 시절에 부산을 대표하는 그 변호사, 인권 노동 변호사로 같이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같이 합동 법률사무소도 내고 그렇게 이제 같이 활동을 하다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계 입문한 이후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부산을 또 지키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뒷받침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부산의 거점과 같은 역할을 해왔는데 결국 참여정부 출범 이후로는 인정수석, 시민사회수석 그리고 비서실장으로까지 이렇게 뜻을 같이 함께 일하는 그런 과정들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정부의 출범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계승하는 참여정부를 계승하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5년 만에 다시 참석하는 이 추모 행사가 정말 뜻깊다. 이렇게 개인적인 감회가 굉장히 가슴이 벅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자, 문재인 전 대통령 잊혀진 삶을 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공식 추도사도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이기 때문에 어떤 언급을 혹시 추도식 뒤에라도 할까 굉장히 관심이에요. 기자들이 아마 물어볼 겁니다. 예. 기자들이 추모식에 참여한 소감을 물을 거고 또 현 시국에 대한 전국에 대한 의견을 물어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여기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하느냐 관심이 쏠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지방선거 지금 초반 분위기가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좀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을 겁니다. 결집을 시켜줄 수 있는 메시지. 그렇습니다. 그런 메시지를 내놓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조용한 추모 행사를 위주로 하고 싶다라고 하는 의지가 워낙 강해서 의도에 맞는 언급을 할지 주목되는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민주당 김민석 선대본부장이 노무현 13주기 이 추도식 이후에 경합 지역에서 맹렬한 추격이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어떻게 될까요? 일단 앞으로 9일 동안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은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지지층을 결집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지방선거의 투표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많아봤자 50%대 후반 정도밖에 안 될 거거든요. 그러려면은 제일 중요한 게 지지층을 결집하는 것이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하겠죠. 지지층을 결집해야만이 초반 열세를 만회할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이 설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오늘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식에 이재명 고문도 참여하지 않습니까? 참석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정세균 또 이낙연
전 대표도 참석을 하는데 지난 경선 과정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감정이 상했던 민주당 내 모든 진영들이 각 계파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네. 주도를 한다라는 그런 측면이 하나의 지지층을 결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하는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배경에 검찰의 수사가 있다. 오늘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경각심을 깨울 수가 있다. 네. 그러면은 민주당 지지층들이 결집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여당이 된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번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한 것도 그렇고요. 오늘 이렇게 한덕수 총리 포함해서 또 여당 지도부까지 대거 참석한 것을 봤을 때 기존 그 보수 정부하고는 좀 차별화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좀 그렇습니다. 중도층 표심에 소구력이 있을지 이 부분도 관심이에요. 상당히 저는 소구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에 광주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죽음 이런 것들이 특정 정파의 전유물처럼 되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걸 보수 정당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 국민 통합을 위한 중요한 미랄이 되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의 접근 방법이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은 특히 그 정치 신인 아닙니까? 이런 광주라든가 이 문제에 전혀 정치적인 책임, 이 말이 책임도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자신이 젊었을 시절에 광주 문제에 관련해서는 대학생 시절에는 아니 그 법대에서 벌어진 모의 재판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을 구형을 한 장본인입니다. 그리고 김건희 씨의 녹취록에서 나왔지만은 그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영화를 보고 2시간 동안 울었다. 이런 대목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기존의 보수 정부, 보수 정권하고는 다르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신선함 또 강점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중도층의 마음을 잡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방선거 9일 남았고 당장 금요일, 토요일에 사전투표도 시작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봉화에 총출동한 여야 움직임 어떤 변수가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방선거 주요 격전지 후보별 공약과 또 선거 판세를 점검하는 YTN 기획 시리즈 오늘은 6번째 순서로 강원도지사 선거입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의 오른팔로 불린 이광재 후보 그리고 보수 적자를 자처하는 김진태 후보가 맞대결을 펼치는 곳이죠. 홍성욱 기자가 먼저 전해드립니다. 이광재 후보, 김진태 후보 각자 자기만의 뚜렷한 색깔로 강원도민의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정치인으로 걸어온 길부터 내놓은 대표 공약까지 대비되는 두 사람. 과연 누가 이곳 강원도지사 집무실의 주인이 될까요? 두 후보 모두 기사회생을 겪었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 오른팔 이광재 후보. 2011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7개월 만에 도지사직을 상실했습니다. 2019년 특별사면돼 지난 총선에서 당선됐고 정계에 복귀했습니다. 보수의 아이콘으로 떠오른 김진태 후보. 세월호 참사와 5.18 민주화 운동 등에 대한 모진 발언으로 공천에서 탈락했습니다. 단식 농성에 이은 발빠른 사과로 경선 기회를 얻었고 도지사 후보에 올랐습니다. 영혼을 불태워서 일하겠습니다. 강원도를 전 국민이 가장 사랑하는 곳으로 만들어내겠습니다. 김진태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가진 그대로의 모습을 도민 여러분들께 진솔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원소 친노 이광재의 복귀냐, 보수 적자 김진태의 탈환이냐. 극과 극으로 갈리는 두 후보의 맞대결에 이번 강원도지사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이목이 쏠리며 격전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정치 인생을 걸고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두 후보, 대표 공약 역시 차별화됩니다. 본회의 상정을 앞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는 양당과 두 후보 모두 역점 공약으로 선정한 상태. 강원도에 없는 게 바로 대기업. 김 후보는 삼성 반도체 공장 유치 공약을 꺼내들었습니다. 여기에 청년층 공약을 위해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과 다양한 취업 알선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이 후보는 동해안 산불 피해 지역을 바다가 있는 스위스로 만들겠다며 대규모 국책 프로젝트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또 효도하는 도지사를 표방하며 60대 이상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세밀한 공약을 마련했습니다. 대표적인 운동권 출신 이광재 후보, 맞서는 공안검사 출신 김진태 후보. 굴곡진 정치 인생을 걷고 있는 두 후보의 맞대결에 강원도를 넘어 전국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네, 앞서 홍성욱 기자 리포트 보신 것처럼 이번 강원도지사 선거는 이광재, 김진태 후보의 맞대결입니다. 정치 색은 물론 삶의 궤적 역시 선명히 대비되는 두 전직 국회의원인데요. 강원 취재본부 연결해 선거 이모저모 살펴보겠습니다. 강원도청으로 갑니다. 지환 기자. 네, 강원도청 앞입니다. 네, 뒤로 보이는 게 강원도 청사인데 유래가 깊은 곳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강원도청사 본관 역사가 무척 깊습니다. 청사 자체는 50년대 지어졌지만 그 유래는 1890년 고종 때까지 올라가는데요. 이곳 강원도 춘천을 상징하는 봉이산 아래에서 중앙로 도심을 쭉 내려다보는 그런 구조입니다. 다소 권위적인 건축물이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워낙 낡아서 조만간 이전 신축이 예정돼 있습니다. 제 뒤에 이 본관 청사 2층이 바로 도지사 집무실인데요. 이 자리를 놓고 후보 2명이 맞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입니다. 네, 두 후보를 바라보는 시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워낙 전국적으로 화제를 몰고 다녔고 이름도 많이 알려진 후보들이죠. 이 정치색이 뚜렷하게 대비돼서 지지층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부동층도 적습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국민 대부분 두 후보를 바라보는 시각이 비슷할 것 같은데요. 과연 유권자인 강원도민은 후보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먼저 보겠습니다. 이광재 전 도지사님을 지지합니다. 이광재 하면 왠지 일을 잘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좋아서 저는 검찰 개혁이나 검찰 정상화를 극히 지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김진태 후보를 지지하고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특별자치도 만들어 주신다 그랬는데 또 같은 국민의힘이시고 그래서 한번 하셨다가 6개월인가 한 1년도 못 하시고 저거 하실 때는 그러니까 불법으로. 네, 각 후보별로 면면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광재 후보, 과거에 도지사 경험이 있죠? 네, 맞습니다. 이광재 후보 지난 2010년 45 나이에 최연소 도지사 당선 경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이 도지사직을 상실했습니다. 그때도 제가 취재를 했었는데요. 청사를 떠나면서 이 눈물을 짓던 모습 아직 기억이 납니다. 이후에 10년 가까운 정치적 공백기를 가지며 해외 유학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대통령 특별사면과 함께 2년 전 총선이죠. 강원도 원주에서 당선됐는데요. 의원직을 사퇴하고 이번 선거 출마를 결심하기 전까지 주변 만류가 참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출마 선언도 하기 전에 당의 선택을 먼저 받을 정도로 어쩌면 공천과 관련해서 가장 수월했던 후보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이 후보를 만나봤습니다. 이 강원 지역 인구는 적은데 면적이 워낙 넓어서 유세 현장 이동 거리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차량 안에서 잠시 대화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새벽에 이곳 강원도 춘천 출신이죠. 이 손흥민 선수가 EPL 득점왕에 올랐죠. 이광재 후보, 손흥민 같은 도지사가 되고 싶다는데요. 이유를 먼저 좀 들어보시죠. 제가 결심을 하고 출마를 허시라고 등록을 해놨어. 아침에 새벽 시장을 가면 거의 한 90% 차 안에서 먹죠. 뭘 주고 왔어요? 김밥.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제가 여의도에서 군 배지 달고 국회의원 생활하는 것보다는 강원도에 와서 네. 정말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하고 강원도에서 희망을 만드는 일이 훨씬 나한테 보람되겠다라는 그게 저를 가장 움직이게 된. 정과 얘기 저 선거 때마다 계속 나왔던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마다 강원도민은 저를 선택해 주셨고 이게 1, 2년 된 얘기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남을 비난하지 말아요. 자기 얘기만 하라. 국민이 바보 아니다. 다 알아서 판단한다. 난 그 말을 믿어요. 연세 드신 분을 기본적으로 저는 잘 모시자는 생각이 확고해요. 왜냐하면은 노후 준비가 너무 안 돼 있어요. 우리나라 연세 드신 분. 우리 아버지만 하더라도 7남매 키웠지. 전부 대학 보냈지.
시입장가 갈 때 좀씩 도와주니까 노후 준비를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난 노후 준비가 안 돼. 특히 농촌에 농사짓고 이런 분들은 확실히 도와주는 게 나는 도와드리는 게 맞다. 그래서 효도하는 도지사가 확실히 되려고 그러죠. 저는. 손흥민 선수 같은 강원도지사죠. 손흥민 선수는 골을 잘했잖아요. 도지사는 일을 잘해야죠. 일 잘하는 도지사. 손흥민 선수는 왼발 오른발을 다 쓰잖아요. 저는 여야 협치를 하는 실용주의자죠. 저도 손흥민 선수 같은 멋진 세계적인 도지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손흥민 선수 화이팅! 네, 상대하는 김진태 후보도 살펴보겠습니다. 두 사람 거의 동갑내기죠? 네, 맞습니다. 김진태 후보가 1964년생입니다. 이광재 후보는 빠른 65년생인데요. 두 사람이 같은 해 학교에 들어갔다는데 정치 현장, 특히 이 선거에서 만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광재 후보가 지사직에서 물러나고 강원도를 떠난 2012년 김진태 후보가 국회의원에 당선되며 등장했기 때문인데요. 아시다시피 공안검사 출신 재선 의원이었고 2년 전 총선에서 낙마하기 전까지 대표적인 대여권 공격수였습니다. 설화가 참 많았습니다. 이 불교계와 5.18 민주화운동, 세월호 참사와 촛불 집회를 향한 모난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고요. 비판이 끊이지 않았지만 역설적으로 태극기 부대로 상징되는 이 굳건한 지지 세력도 이때 만들어졌습니다. 김진태 후보 사실 초반에 컷오프 됐습니다. 하지만 국회 앞 단식 농성에 이은 과거 발언에 대한 대국민 사과가 받아들여지면서 컷오프가 번복됐고 경선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김 후보 역시 지난주 있었던 유세 중간 잠깐 만날 수 있었는데요. 그간 아내 고생이 컸다 하면서 아내 같은 도지사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잘못해도 10년 주기로 꼭 잃어버린 12년 강원도 차에서도 좀 했으면 좋았는데 여기다 수고를 또 뭐 지금은 이제 또 다 지난 일이라고 뭐 전화위복이 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 다시 하라 그러면 하겠어요 어디? 민주당에서야 그렇게 생각하고 싶겠죠. 그 서가문 보면 우리 일반 유권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걸요. 그대로 뭐 다 그때 사과한 거 맞고 강원도의 뭐 정치인 중에 보수 정치인 중에 내가 한번 해보겠다 이런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자연스럽게 내가 좀 나서게 됐다. 좀 너무 솔직하게 말씀드렸나? 저를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시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뭐 막 싸우고 뭐 핏대 내고 예, 그때 좀 역할이 좀 그런 점이 있었지만 스케일이 큰 것 같아요. 그리고 경험이 좀 보이기는 보여요. 좀 노련한 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오지랖일 때가 좀 많아요. 어떤 점에서? 교육부 장관 늘 막 저희가 추천을 해요. 야, 참 오지랖이 넓구나. 아내다, 아내. 이 아내의 말을 잘 안 들으면 혼납니다. 강원도민 말 잘 안 듣고 딴짓 했다가는 혼난다. 이게 벌써 몇 번째 선거인지 고생 많이 시켜서 미안하고 이제 조금만 참읍시다. 사랑해. 네, 강원지사 선거 현재까지 판세는 어떻습니까? 네, 54대 41. 이 54라는 수치가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이 강원도에서 거둔 득표율입니다. 강원도 시군이 모두 18곳인데 모든 지역에서 과반 득표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세라는 분석인데 이번 선거 역시 비슷해 보입니다. 현재까지 두 후보 지지율 추이를 좀 보겠습니다. 이달 들어 공표된 주요 언론사 여론조사를 살펴보면요. 앞서가는 김진태, 여기에 추격하는 이광재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지율 격차는 조사기관이나 방식에 따라 많이 다르지만 김 후보가 이 후보를 줄곧 앞서는 양상입니다. 예, 이제 선거까지 열흘도 안 남았는데 선거 당락을 가를 승부처는 어디에 있습니까?
네,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하면요. 청년층은 이광재, 노년층은 김진태 지지세가 상대적으로 두터운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4년과 2018년 지방선거 당시에 강원 지역 투표율이 62에서 63% 정도였는데요. 허니문 선거라 불리죠. 대선 직후 치러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사전 투표율이나 각 후보 지지층의 투표 참여가 어떨지 관심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동해안 지역 표심입니다. 강원도에서 유권자가 가장 많은 대표 도시가 춘천과 원주, 강릉 등 크게 세 곳인데요. 이광재 후보는 원주, 김진태 후보는 춘천, 이 두 후보 모두 영서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지냈죠. 중립 지역으로 꼽히는 강릉을 중심으로 한 태백산맥 동쪽, 즉 영동 지역 표심이 당락을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도의 경우 앞서 김진선 그리고 최문순 지사가 한 번 당선되면 내리 3선에 여유 있게 성공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60년대생으로 사실상 동갑내기인 이 두 후보, 양 후보 캠프에서조차 정치 인생 등 모든 것을 건 선거다라는 이런 다짐이 나오는 가운데 이제 열흘 뒤 확인될 강원도민들의 선택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지방선거 앞둔 강원 지역 판세 현장 취재 기자와 짚어봤습니다. 지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징계 전력이 있는 기초의원 3명 가운데 2명이 이번 6일 지방선거에 후보로 나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 후보자 가운데 57%는 소속 정당의 공천을 받아 묻지마 공천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YTN이 전국 모든 지방의회 243곳에 정보 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6회와 7회 8년 동안 이해 충돌이나 성추문, 음주운전, 폭언, 폭행 등의 이유로 모두 200건의 의원 징계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이번 7회 지방의회에서 제명이나 출석 정지, 경고 등의 징계를 받은 기초의원 가운데 67%가 다음 달 1일 8회 선거에 재출마했고 이들 중 57%는 무소속이 아닌 정당 공천을 받았습니다. YTN은 지방의회 징계 내용과 함께 이번 8회 지방선거에 예비 후보로 이름을 올린 7천여 명의 전과 기록을 전수조사해 연속 보도합니다. 네, 오늘 30도 안팎의 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내일은 경북 경산이 34도까지 오른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날씨 기상캐스터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윤수빈 캐스터. 네, 윤수빈입니다. 네, 자, 아직 5월인데요. 이 정도 기온이면은 초여름 날씨 아닙니까? 네, 오늘은 올해 들어 가장 더운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30도 안팎으로 육박하면서 이 정도면 7월 하순 한여름 기온인데요. 내일도 오늘만큼 더운 날씨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남부지방은 열기가 쌓이면서 경북 경산의 기온이 34도까지 오르는 등 마치 한여름처럼 더울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자외선도 무척 강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외출하실 때는 자외선 차단에도 꼼꼼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다만 연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동해안 지역은 계속해서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산불 등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울 17도, 대전 15도, 광주는 16도가 예상됩니다. 한낮에는 중부지방은 오늘과 비슷하겠고 남부지방은 오늘보다 조금 더 높겠습니다. 서울 30도, 대전과 광주 31도, 대구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수요일까지 30도를 웃도는 때이른 여름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목요일에는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잠시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현재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와 함께 호흡기에 안 좋은 오존까지 말썽입니다. 경기와 충남, 전남 지역에는 오존주의보까지 발효 중이니까요. 호흡기 질환자와 노약자는 되도록이면 장시간 한낮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네, 화재 관련 속보가 있어서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40분쯤 경기 이천시 마장면 이평리에 있는 의류 물류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지만 근무하고 있던 직원 134명이 급히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창고에 있던 골프 의류에 불이 옮겨붙어 크게 번진 것으로 보고 관할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해 화재를 진압하고 있습니다. 본 투표일까지 9일 남은 지방선거, 당장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에는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한미정상회담, 또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등을 고리로 여론이 어떻게 흘러갈지 관심입니다. 대통령과 여당의 국정수행 평가는 한 주 사이 크게 올랐는데 어떤 변수가 영향을 미쳤을지 잠시 뒤 여론조사 속 숨은 민심 분석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더 뉴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